욱욱거리면서 쫓아오는 그것의 모습을 본 형은 형제가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아버지가 혼자 지내던 경기도 양평의 시골 마을로 이제 놀러 가게 되는데 둘이서 동네 여기저기 쏘아다니면서 놀고 있는데 형이 갑자기 저기 먼 산을 가리키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저번에 저 산에 아버지랑 가봤는데 저기 엄청 큰 멧돼지 있다? 장난 아니지? 진짜? 형, 나도 가볼래. 호기심이 생긴 현우와 형은 그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산에 있는 나무가 하도 우거져가지고 어디쯤 올라왔는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골이면 해도 금방 지잖아요. 맞아. 그래서 결국 현우와 형은 오늘은 이만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산을 내려가려고 몸을 돌렸는데 등 뒤에서 뭔가가 숲을 헤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까 낮에 형이 멧돼지 봤다는 그 소리가 생각이 나서 고개를 돌렸어요, 그쪽으로. 형, 저기 누가 쳐다본다. 저 뒤에 누가 서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흰 원피스를 입은 이쁜 여자가 이 두 형제 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호. 아이, 뭔 소리야. 누가 했다 그래.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자. 저렇게 잘 보이는데 형한테는 이게 안 보이나? 현우는 형 손에 끌려가면서 뒤를 계속 봤죠. 그랬더니 현우와 눈이 마주친 그 여자가 미소를 짓고는 이렇게 손을 흔들더래요. 처음 보는 예쁘장한 여자의 인사에 자기도 모르게 답하려고 손을 든 순간 현우는 이상한 사실을 여기서 하나 깨닫게 됩니다. 뭐야? 이 두 사람은 이제 산을 내려가는 도중이니까 과학적으로는 멀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당연히. 근데 오히려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 여자랑. 뭐야? 형, 저 누나가 따라오는 것 같은데? 아이, 헛소리 그만하고 입 다물어라. 아니야. 나 진짜 거짓말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 순간 갑자기 등 뒤에서 뭔가 다가오는 느낌이 들더니 마치 누군가가 얼음장 같은 손가락으로 등줄기를 쓱 휘는 것처럼 현우가 다급하게 형 잠깐만. 자꾸 나 건들잖아, 저 누나가. 멈춰봐. 그 순간 쫓아오긴 누가 쫓아온다 그래. 한 번만 더 헛소리하면 너 진짜 두고 간다. 형의 상태를 확인한 현우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땀인지 눈물인지 막 범벅이 되어 있고 공포에 질린 채로 막 바들바들 막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숲을 헤치는 소리가 또 파사삭 들렸어요. 아까 또 그 누나인가? 하고 이제 고개를 돌려서 그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본 순간 아까 봤던 그 예쁜 여자가 네 발로 엎드려서 현우와 형의 주변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마치 먹잇감을 탐색하는 짐승 같은 여자의 얼굴은 끔찍한 마귀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그때 현성아! 현우야! 늦은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는 현우와 형을 걱정하던 아버지가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봤다는 소식을 듣고 총을 챙겨서 두 사람을 찾으러 온 거였죠. 아버지는 현우와 형을 등 뒤에 두고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오지마. 우리 애들 건들기만 해봐. 세상. 그랬더니 갑자기 그 여자가 사람 소리인지 짐승 소리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기괴한 소리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막 달려드는 거예요. 어떡해. 아버지가 내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쏠까 봐 아버지를 보고 안 된다고. 안 돼! 샀어. 총소리에 눈을 질끈 감았던 현우가 천천히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그 누구도 없었어요. 뭐야? 뭐야? 그나마. 어디 갔어? 근데 방금까지 사람이 있었잖아요. 사람이. 아빠, 그 누나 어디 갔어요? 그 순간 그 형이 갑자기 이렇게 세게 현우를 붙들더니 너 다시 말해봐. 누나? 그 얼굴이 누나라고?
왜? 그 얼굴 그거 사람 얼굴이 아니었다고. 밀린 채로 막 바들바들 막 떨고 있는 거야. 알고 보니까 현우가 뒤에 누군가 있다고 했을 때 형도 그 여자를 본 거였어요. 근데 봤는데 현우가 본 거랑 형이 본 얼굴이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반쯤 뭉개진 얼굴은 토끼의 형상을 하고 있었고 삐쭉 솟은 귀는 반쯤 뜯겨져 나간 채로 막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요. 게다가 여기 팔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검붉은 피딱지가 막 들러붙은 날개가 있었고요. 날개? 다리는 마치 고라니의 다리처럼 생겼는데 다리 한쪽이 무언가에 뜯겨져 나간 것처럼 피가 질질 새어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뭐야, 동물들이 다 섞인 느낌이야. 그러네, 뒤섞여. 그 엉망이 된 다리로 절뚝거리면서 쫓아오는 그것의 모습을 본 형은 잡히면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현우를 끌고 내려간 거였죠.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데 아버지 얼굴이 뭔가 봐서는 안 될 것처럼 새파래져서는 너도 그걸 봤다고? 아버지의 눈에도 형이 봤던 그 기괴한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그 여자를 사람의 형태로 본 건 현우 혼자였던 거예요. 하얗게 질린 아버지와 형은 현우와 함께 정신없이 이제 그 산을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날 밤 형에겐 더 큰 일이 일어나요. 현성아, 왜 그래? 다리가 누가 잡아뜯는 것처럼. 잘 자고 있던 형의 경기에 놀란 아버지는 형을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 봤는데 병원에서 막 엑스레이를 아무리 찍고 막 검사를 해봐도 아니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시내에 있는 온갖 병원을 다 돌아도 원인을 찾지 못한 아버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형을 데리고 평소에 다니던 절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형의 상태를 확인한 주지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사님, 혹시 그저 평소에 살생을 즐기십니까? 예? 저 가끔 사냥을 다니긴 합니다만. 조사님께서 그동안 즐긴 살생이 모여서 원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처사님이 그동안 하신 살생이 아드님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 뒤로 며칠간 아버지는 주지 스님의 가르침대로 형을 절에 두고 죽은 동물들을 위해서 명복을 빌면서 제사를 막 지냈죠. 그리고 아버지의 제사가 모두 끝나자 형은 거짓말처럼 멀쩡해졌어요. 다행이다. 자기가 저지른 살생의 대가로 아들의 목숨까지 잃을 뻔했던 아버지. 그 후로 아버지는 사냥용품을 모두 처분하시고 다시는 사냥을 안 하셨답니다.